이번 시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떠한 급여를 제공하느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교재를 넘기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근로능력도 있고 주택요건도 있고 또 인구학적 나이 조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거 다 없어졌고 여기에서는 부양의무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 조건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에 뭐 직계를 수밖에 없지요. 직계 및 배우자를 이렇게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의 가족, 그의 친족, 그의 친인척까지 넓게 벌어집니다만은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제는 2촌에서 1촌 범위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서 부양의무자 문제마저도 특히 노령 사회와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 팔순 노인을 육순 노인이 모셔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바로 이젠 1촌이라는 의미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경우인자로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이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2014년 9월까지만 사용합니다. 9월까지만 사용을 하고 2014년 10월부터는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고정된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최근까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소득인정액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다음에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상의 급여에는 경제적 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급여를 같이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를 보시면 급여에는 경제적 급여로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급여로서 이건 필수급여입니다. 경제적 급여, 생계급여는 경제적 급여로서 이건 필수급여지. 그에 비해서 교육급여나 자활급여까지는 이것은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급여가 되겠어요. 의무급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급여와 의무급여를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애를 낳지도 않는데 해산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계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하되 나머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의무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수급여와 의무급여를 합쳐서 적어도
생계비, 아마 10월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중위소득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 임의급여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액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제외하고. 종래에는 무조건 한번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합쳐서 최저 생계비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지만 애 낳는다고 애 낳았을 때 하는 미역 또는 뭐 사람 죽었다고 하는 장의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인도적이다. 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해산급여로 지급한 금액이나 장제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빼고 필수급여와 그걸 뺀 임의급여를 합쳐서 최저 생계비 이상. 물론 여기에는 또 있죠. 여기에는 플러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급된 급여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급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급여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급여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급여는 말씀드렸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일부나 전부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급여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이 가능하다. 실제 지급되는 대통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는 오직 자활급여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원은 무슨 돈으로 운영했을까? 당연히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를 가지고 재원을 삼습니다. 그 중에 국가가 40에서 90% 지단이 기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으로 국세 분야에서 이렇게 40에서 90%를 책임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전달보다는 보장기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전달이 아닌 보장기관. 이 보장기관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이를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이의신청, 권리구제는 이의신청과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의가 있을 적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의가 있을 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405쪽에 보시면은 먼저 보장기관이 나와 있는 건 딜리버리의 개념이죠. 급여는, 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맞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그래서 딜리버리의 역할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판서를 했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장기관은, 즉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냥 시도와 시군구 이렇게 있는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수급자 결정, 급여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따로 배치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반드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자활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따로
이 사회복지전담공원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둡니다. 각각 둡니다. 중앙, 그리고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적용 대상, 알로케이션,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거의 기억본에 나와 있지요.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and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 우리가 판서를 냈죠. 다음에 외국인도 거기 2항에 보시면 판서하지 않았지만 외국인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급자의 권리의 의무, 급여 변경.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유리하게는 변경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이 가능하지요. 유리하게는 변경할 수 있으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압류금지, 양도금지 쭉 나와 있지요. 그리고 수급자는 거주지역이 바뀌었거나 세대 구성의 변동이 있거나 어떤 신고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들 때에는 관할 보장기관,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현재 올해로서 남아있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 최저생계비 결정을 강의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2014년도 어떤 9월 말까지는 2014년도 9월까지는 절대적 빈곤 또는 정책적 빈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이냐 아니냐만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나 정책적 빈곤의 개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면 최저생계비까지 채워줄 수 있도록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을 했지만 이제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해도 최저생계비까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까지라는 표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재로서는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나중에 보충 정리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여기는 그 법 조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그리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된다. 그 절차를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체지요. 다음에 기한으로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에 절차 중앙생활보장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재 법률상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런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보시면서 최저생계비 추정 방식은 추후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최저생계비는 2014년도 9월까지만 적용이 되고 2014년도 최저생계비 같은 것도 1월부터 9월까지만 적용이 되고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이런 빈곤 개념으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방식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원칙, 급여의 기본 원칙 보면은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거기 소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합치면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소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그렇죠? 그리고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기본 원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재의 원칙 6가지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만큼 이렇게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자산조사를 필수 절차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산조사의 내용을 우리 법률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뿐만 아니라 공무원, 장애인연금 또는 한부모 가족 지원 등등등에 보면은 모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자산조사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망, 급여 신청할 때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에 보시면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바로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자활급여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급여는 경제적 급여로 필수급여지. 필수급여.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의무급여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둘째 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급여로 필수급여, 다른 급여는 필요에 따라 주는 의무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유예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유예급여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 쓰다 잘못됐군요. 여기 볼까? 여기 필수급여 플러스 의무급여. 의무급여 때는 이걸 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소득 인정액이 빠져 있군요. 소득 인정액. 그래서 이 신청한 자의 소득 인정액과 필수급여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제외한 의무급여를 합쳐서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더라. 이거 계산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계산으로 출제된다.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더 적었죠.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를 가만히 보시면 둘째 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부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절대 불가하다. 이 경우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되어 있죠. 차상위 계층.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지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자활급여만 집행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판서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생계급여 중요 표시하시고 생계급여 중요 표시하시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식주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걸로 한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전물량 방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개개별의 단가와 수량을 따진 그 비용을 합쳐서 최저 생계비로 산출하는 방식을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은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임을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보면 금전 지급의 원칙, 3항에 보면 계좌에 20일 날 입금해야 한다. 정기 지급의 원칙, 4항에 보시면 직접 지급의 원칙, 5항에 보시면 차등 지급의 원칙, 6항에 보시면 조건부 지급의 원칙. 조건부 지급의 원칙. 왜냐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 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8세에서 64세 이하의
능력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수급자에게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문 때문에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법상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면 배제였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만들므로써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생계급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404페이지 도표에 보면은 거기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서 생계급여 확대 그 내용을 404페이지에다가 410페이지 2번에 6번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7번에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주거급여의 원칙, 가장 거택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자활사업을 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판서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간단하게 몇 개 볼 게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3번의 1번이죠. 생계급여의 방법.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생계급여에서 조건부 지급의 원칙을 적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란 연령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데 18세에서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자활 근로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100점 만점이라는 근로능력 검사표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 평가 항목 그것도 출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점수를 남겨지진 않지만 연령 30점, 건강상태 20점, 직업 이력 20점, 경력이죠. 그래서 연령 30점, 건강상태 20점, 근로 이력 20점, 참 직업 이력이죠. 그리고 구직 욕구, 가구 여건도 있습니다. 가구 여건, 자량 점수, 이게 바로 10점, 10점, 1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진 근로능력 검사표를 통해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꼭 알아. 그걸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영역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활사업의 종류가 나와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해서 조건부 수급자는 앞에서 봤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능력자, 즉 18세에서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능력 평가 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의 의무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자활급여 특례자 내용까지 보자고 하겠습니다.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에 참여 희망자, 급여 특례 가구원,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는 희망 참여가 되겠습니다. 희망 참여. 희망하면 그래서 자활급여 특례자라든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하게 되면 소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는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이 있는데 가장 상위 리그는 시장 진입형이죠. 투자 비용의 30% 이상이 매출액으로 발생하고 일정 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시장 진입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진입형 나와 있죠.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 이외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를 제가 적어놓지 않는 것은 의료급여는 별도의 법인 의료급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의 내용을 일별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자활지원,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활지원 415페이지 나와 있지요. 중앙자활센터,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시도 단위죠.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있다는 걸 봐주시고, 416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활기관 협의체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또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때문에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만든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합니다.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한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이 417페이지는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 종래는 자활공동체라고 불렸습니다만 자활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수급자 및 자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한다. 종래는 2인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바로 이렇게 조항의 변경에 의해서 자활기업은, 종래의 자활공동체인 자활기업은 혼자 한 사람으로도 설립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상에 보시면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한다. 보장기관은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을 인하여 지원이 중단함으로써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지원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활기업 혼자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적어도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수급자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걸 봐주시고, 빠져있는 내용은 그때 파란색으로 박스 만들어놨지요. 박스 만들어놨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특히 2번에 자활기업의 성립요건 418페이지 나와 있지요. 자활기업의 성립요건 또는 인정요건 또는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보면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2번에 보면 자활기업 구성원은 당연히 2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설립은 한 사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자, 거기 함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 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활기업의 구성원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하지만 설립은 한 사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7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가 4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구제 보면 420페이지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때문에 이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죠. 이의 신청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해서 1번에 1번, 3번에 1번을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장비용,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원 조달은 당연히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거기 이 조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장 비용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쭉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국가 및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관한 것은 국가나 해당 시도가 일괄 부담하지만, 만약에 4번처럼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 업무에 든 비용 중에 국가, 시도, 시군구가 모두 관여되어 있다면 국가는, 거기 4번에 별표하십시오. 국가는 40에서 90%를,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에 4번을 가지고, 그래서 국가, 지방이 나눠서 하되 바로 그 국가는 40에서 90,
나머지 시도와 시군구가 나머지를 가지고 분담을 하되 시도가 그 나머지 비용의 30에서 70%를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체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것을 법제적 분석을 맞춰봤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기초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바뀐 것이 기초연금법이 있고 의료급여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군데 체크만 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의 대상은 수급권자의 범위는 3번의 1번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2항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원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지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로 하지만 65세 이하의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적어도 70%가 그 비율을 차지하도록 한다. 해서 422페이지 3번에 1번, 2번 무조건 나온다 하고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오른쪽 423페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렇기 때문에 전달,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014년도 7월부터 이미 지급됐지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전후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번에 1번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계산 방식을 가지고 추가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425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조사 절차를 필수 절차로 합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당연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다시 말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425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거기를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42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거기 보시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또 수급권자 탈피 이런 경우인데 거기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호는 427페이지에 나와 있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압류금지. 맞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은 일신전속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유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비용의 분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비용분담처럼 유사하게 국가가 40에서 90%를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칙의 2번 비용분담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은 421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끔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의료급여 별도의 법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급여법이 있는데 의료급여법은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졌다가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428페이지 일일이 다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기본 전제 조건이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 1종 수급권자가 되겠고 2종 수급권자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서 2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2종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
기본 전제 조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에 2종 수급권자가 있다. 다음에 의료급여법상의 보장기관은 거기에 보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1번 보장기관 1번 보시고, 그리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할 수 있고, 사례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보시라고 권장할 만합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의 내용, 거기 보면은 여기 의료급여법상의 급여의 내용에는 4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의료급여 보면은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에서 쭉 나와 있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의료급여기관 거기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들 수 있고,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한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 지정하는 의료기관, 허가 맞으면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이렇게 되는 것이 1차, 2차, 3차가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 비용을 보시면 급여 비용 거기 4번에 1번을 중요 표시하시고, 급여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도 지급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제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의료급여 외에도 432페이지 요양비,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도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그냥 법 조문이 여기에 조문만 썼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에 나온 것처럼 건강급여 또는 여기서는 의료급여라고 하죠. 다음에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진료비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여기 없다고 해도 빼놓으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 나와 있지. 이의신청. 여기는 바로 보면은 이의신청.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급여비용 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구제의 과정은 이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은 공공부조의 실질적인 내용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또 그런가 하면 기초연금정책, 의료급여 정책에 대해서 법조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 및 법제론의 일부 영역, 핵심 영역입니다. 사실은 핵심 영역을 한꺼번에 마감진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론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